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작고 허름한 초가의 연희가 살았습니다. 연희의 부모님은 영모죄로 처형이 되어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게 되었죠. 그리하여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다녀오던 연희는 비오는 숲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사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어쩌다 일이 된 것이람.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아무리 피한들 이미 본 눈은 어쩔 수 없었죠. 연희는 결국 사내를 부축하여 자신의 초가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내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으며 팔과 다리엔 심한 상처로 피로 물들었죠. 연희는 약초를 다려 먹이고 헝겊으로 피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돌보고 기운 차리면 돌려보내야겠다. 하여 연희는 지극정성으로 사내를 돌봐주었답니다. 사내는 의식을 잃은 채 이틀이 지나갈 무렵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사내는 한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말했죠. 여긴 어디입니까? 연희는 마침 약탕을 데우러 부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긴 시골 초가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계시기에 데려왔지요. 괜찮은 것이요? 사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윽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무리하지 마십시오. 열이 높았고 상처도 깊었습니다. 사내는 고요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헤아리는 듯한 시선이었죠. 패를 끼쳤군요. 제 이름은 결입니다. 연희는 사내의 말투와 시선 그리고 손에 닿은 굳은 살 없는 손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연희와 결 두 사람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밤이면 잠든 사내 옆에서 몰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기도 하였습니다. 정을 줄 생각은 없었으나 사내의 건강이 점차 좋아질수록 연희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파동이 넘실넘실 퍼졌죠. 그로부터 사흘 후 결은 여전히 침상에 누운 채 말이 없었고 연희는 몇 끼마다 죽을 쓰고 약초를 다려방에 들였답니다. 기운을 차리시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결은 가끔 눈을 뜨긴 했으나 말은 아꼈습니다. 어느 날 어두운 밤 결이 방에서 나와 어두운 마당을 조금씩 걷기 시작을 했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없는 듯 보였죠. 이제 많이 회복이 된 듯합니다. 낭자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은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서 장작을 팼고 해질 무렵이면 우물에서 물을 끼러 부엌의 큰 항아리에 채워두었답니다. 연희는 처음에 빚진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으나 몸의 회복이 빨라지면서 집안을 돕는 손놀림은 능숙해졌죠. 그런 결의 절도 있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연희는 우연히 결의 방 앞을 지나가다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있었죠. 그것은 검게 빛나는 옥패였고 그 옥패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연희는 사내가 결이란 이름으로 왜 살아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떠날 사람이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밤 연희는 다 식은 숭늉을 손에 든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대로 충청 가명에서 벼슬하던 부친은 억울한 누명으로 끌려가 참수되었고 자신은 고작 목숨을 건져 시골로 숨어들었죠. 그리고 이런 시골 초가에 정체 알 수 없는 사내가 쓰러져 들어오고 며칠 만에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하여 연희는 자신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벌떡 일어나 머리를 흔들었죠. 지금은 더 이상 머리 아픈 일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하루를 그저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며칠 뒤 쌀과 굴비를 사러 장터에 가는 길이었죠. 시골장은 작고 시끄러웠으며 연희가 걸음을 옮기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처자 아닌가? 맞네. 듣기로는 아비가 영모죄로 처형됐다지. 에이, 아비가 영모죄로 처형되었으면 자식은 노비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리 혼자 사는 것을 보니 아니구먼. 이 사람아, 이런 산골에 저런 미인이 사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 섞인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답니다. 연희는 태연하게 쌀과 굴비를 샀으나 마음속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로 묵직한 기척이 느껴졌죠. 연희가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결이가 서 있었습니다. 결은 연희가 들고 있는 쌀과 굴비를 짊어진 채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씨, 더 들 것은 없습니까요? 아시라니요? 연희는 아씨라는 호칭의 장터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당혹스러웠답니다. 연희는 결을 표독하게 바라보고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씨한테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지요.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잘생긴 머슴이 연희한테 아씨라고 대우를 해주니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곧장 자리를 떴고 결은 아무 말 없이 쌀과 굴비를 들고 그녀 뒤를 따랐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아씨라 부르는 결도 자신을 역적의 딸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싫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은 부엌에 쌀가마니와 굴비를 내려놓고 솥단지가 있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자 준비했죠. 당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 낭자는 낭자입니다.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쌀을 씻던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역적의 딸로 숨어 사는 동안 자신의 존재는 죄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연희는 결의 말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은 살며시 다가와 연희를 안아주었고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죠. 낭자, 그동안 홀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연희의 눈물은 그동안 마음에 쌓인 원통함을 쏟아내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솥단지에서 갓 지은 쌀밥과 짓불에 구운 굴비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낭자의 생일입니까? 아니요? 맛있는 굴비가 밥상에 올라와서요. 연희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도 아프신데 제가 그동안 반찬에 신경을 못 쓴 듯하여 미안했지요. 저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헌데 이런 진수성찬 밥상까지 받으니 결은 따뜻한 밥상에 울컥하여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고, 어서 드시오. 이참에 저도 몸보신을 해보려 합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저녁밥을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늦은 밤, 이불에 누운 연희는 결의 넓은 품에 안겨 운 것이 생각이 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분이라니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오랜만이구나. 그리고 사내의 품이 그리도 따뜻하다니. 다음 날 이른 새벽, 뒷마당에서는 익숙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공기를 가르는 휙휙 소리와 땅 위를 밟는 발소리였죠. 연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빠꾸미 보았답니다. 마당 가운데 결이 서 있었고 그는 긴 나뭇가지를 들고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어깨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단단했으며 발 놀림 또한 군더더기 없이 고르게 이어졌죠. 어둠 속에서도 검의 궤적이 또렷이 그려질 정도였답니다. 아니 무인이었던 거야?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연희는 얇고 흰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리고 떨리는 심장을 다독였습니다. 내 몸이 왜 이리 더워지는 걸까? 결의 절도 있는 몸동작이 너무 멋있구나. 연희는 결의 사내다운 모습에 그만 넋을 놓고 보고 있었답니다. 결은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수련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자신을 넋놓고 바라보는 모습은 결의 눈에 귀엽게만 보였죠. 연희가 방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고는 참고 있던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답니다. 낭자,
이 정도 사내라면 반할만 하신가요? 결은 피식 웃고는 수련을 멈췄고 얼굴에 흐르는 땀을 면수건을 닦으며 연희의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연희는 따끈한 보리차를 덜어 결에게 건넸습니다. 새벽녘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연희는 결이 자신이 몰래 본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을 건넸죠. 결은 연희의 귀여운 장단에 맞춰주었답니다. 글쎄요. 마당을 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결의 말에 자신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결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셨군요. 결은 연희의 붉게 변한 볼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에는 몰래 보시지 마시고 마음껏 보시지요. 그만 놀리시지요.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몸을 놀리는 법을 잊지 않으려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였던 자세는 단순한 흉내가 아닌 오랜 수련 끝에 절제된 기회라는 것을 연희도 알고 있었죠.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겸손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숨겨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결은 생각지도 못한 연희의 질문에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연희는 고개를 들고 결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둘 다 기싸움에 지고 싶지 않았던지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보며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결이 연희의 눈에 작은 입김을 불었습니다. 연희의 커다란 눈이 깜빡 움직였죠. 결은 그 모습이 재미있었던지 화통하게 웃고는 말했답니다. 제가 이긴 것 같군요. 연희는 결이 잘생긴 얼굴로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니 햇빛에 빛나는 그의 얼굴에 또 심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오해를 하겠습니다. 연희는 넋놓고 쳐다보다 결이 던진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만 너무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엌으로 도망쳤죠. 그날 오후 연희는 장독대 뒤에 장지문을 열다 우연히 마당 한쪽에 기대어 놓은 물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낡은 보자기로 덮인 자루는 단단하고 무게감이 느껴졌죠. 연희가 살며시 보자기를 들추자 그 안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칼집과 자루에는 조선 왕실 무기에서나 볼 법한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연희는 서둘러 보자기를 다시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정리했죠. 연희의 마음은 결을 믿고 싶었기에 그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그날 새벽은 유난히 안개가 짙은 날이었답니다. 연희는 물을 기르려 마당으로 나왔죠. 그런데 안개 속에서 묘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는 달랐답니다. 칼로 허공을 가르듯 규칙적으로 파고드는 소리였죠. 연희는 살며시 담장 곁에 몸을 숨기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결이 서 있었고 결의 모습은 손끝에서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고 움직임은 물 흐르듯 이어졌답니다. 연희는 처음 결이 나뭇가지로 연습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자세는 단순히 배운 이의 움직임이 아닌 오래도록 익힌 자의 몸짓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연희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영모죄로 처형되는 날 연희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자는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람이었죠. 그 자가 바로 결이었던 거죠. 연희의 몸은 바들바들 떨렸고 마음은 치욕스러움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답니다. 그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또 무엇을 앗아가려고? 연희는 옷고름을 입에 물고 터져나오는 울분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식은 찻잔을 앞에 두고 바라만 보고 있었답니다. 결은 평소와 다른 연희를 보고 신변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거워진 입을 열었고 묵직한 연희의 목소리는 결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죠. 몸이 다 회복된 듯합니다.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낭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나가라니요. 연희는 두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연희의 모습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었답니다. 하여 결은 더 이상 뒤돌아 나가는 연희를 잡을 수가 없었죠. 도대체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이지?
결은 밤새 의문이 풀리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연희의 낯선 표정이 뇌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연희는 여느 때와 같이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두고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장돌뱅이 하나가 연희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누가 맡긴 것이라며 말도 없이 손에 쥐어주고는 슬그머니 사라졌답니다. 두루마리를 풀어본 연희는 그대로 숨을 멈추고 말았죠. 그것은 승정원의 붉은 인장과 함께 조정에서 사용하던 기록 문서의 일부였던 거죠. 연희는 결을 의식하며 그 문서를 치마 폭에 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문고리를 잠그고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답니다. 문서의 글씨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남은 두 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 삭제건. 병신년 3월 감찰 김성보의 상소에 따라 최영준 옥사 처결권 보류. 문서에는 분명 부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렴풋한 누락 처리 지시가 보였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꼭 움켜쥔 채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숨소리가 가빠졌죠. 다시 펼쳐보며 확인해도 글자는 흐렸지만 틀림없는 부친의 이름이었고 기록에서 누락시킨 정황이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희는 그 문서를 들고 결에게 다가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결은 칼끝을 천으로 닫고 있었죠. 칼끝은 어둠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당신의 칼끝이 아버지의 목에 닿았듯이 나한테 향한다 해도 이제 죽음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결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반응을 하며 인상을 찌푸렸죠. 낭자가 저에 대해 안다고요? 아버지의 죽음도 부족해서 내 목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지요. 허나 진실은 알아야겠습니다. 연희는 문서를 결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결은 문서를 받아들었고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나가던 결의 눈동자가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줄의 이름을 보고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짓이 기억나십니까? 결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죠. 압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구인지 이 문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아. 연희는 아버지를 죽인 자를 믿고 연모했던 자신이 싫어 결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쳤답니다. 결은 칼을 구석으로 밀어놓고 연희가 멱살을 잡으면 잡혔고 때리면 맞으며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연희가 잠잠해지고 있었죠. 낭자 다 우셨습니까? 연희의 표정은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고운 얼굴까지 가릴 수는 없는 듯 청초하고 가냘프게 결의 눈에 담겼답니다. 낭자께서 저에 대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한 곳을 다녀온 후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을 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미안하오. 확인할 것이 있어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방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 연희의 마음은 또 무너져 내렸죠. 연희는 등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벽 너머에 숨어있는 진실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지는 듯 하였죠. 그날 밤 초가집 주변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 스산하게 들렸죠. 그리고 한밤이 되어서야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가 문틈을 열고 보니 그곳엔 피로 얼룩진 결이 서 있었답니다. 결은 비틀거리며 안채로 들어왔고 얼굴과 팔 옷깃까지 모두 상처투성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속상하게 또 일이 닥쳐오셨습니까? 결은 숨을 몰아쉬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를 쫓는 검객들이 있습니다. 허나 내가 이 정도면 그 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연희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준비하여 상처를 씻겼습니다. 연희의 마음은 결을 불신하는 마음과 한편으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답니다. 하여 소리 없이 그의 몸을 닦아주고
물을 바꿔가며 지혈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결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해가 들기도 전 연희는 아침밥을 지으며 장작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밥솥 위로 피어오른 연기와 함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흩날렸죠. 그때 마을 이장이 초가집 마당까지 찾아왔답니다. 평소 눈길 한번 제대로 준 적 없던 이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문을 열었죠. 연인왕자, 혹시 어젯밤 낯선 사람 못 보셨소? 못 봤지요. 무기는 사내 둘이 이 근방을 다니며 수상한 사람을 못 봤는지 물어보더이다. 혹시 낭자 집에 아녀자 혼자 지내는 집에 낯선 사람이라니요? 소문에 머슴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소만. 일이 많을 때 잠시 쓰는 머슴입니다. 이장은 눈치를 살피다가 더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머리가 아파왔죠. 결은 한참이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연희가 죽을 떠서 주자 그는 천천히 받아먹었답니다. 저들이 근방까지 왔었군요. 알고 있었어? 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존재를 아는 자는 많지 않지만 저 문서가 흘러나갔다는 건 그들에게도 무언가 위협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연희는 무언가가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사실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제 이름은 한결입니다. 금능이 정시 중전의 사촌조카지요. 그 말에 연희는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거리감, 몸가짐, 말투와 손끝까지 모든 것이 그제야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낭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해주시오. 아버지께서 영모죄로 돌아가시는 날 당신의 칼이 아버지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낭자는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셨군요. 그날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날 내가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바로 누군가의 칼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낭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했지요. 연희는 결의 말에 혼란스러웠고 그 날을 다시 회상했답니다. 잠시 후 연희는 무언가 떠올랐던지 놀란 눈을 하고 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맞네요. 그 모습 말고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연희는 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또 무엇이 낭자를 슬프게 하시기에 우십니까? 다행입니다. 당신만은 내 편이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저를 의심하는 낭자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지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결은 소중히 연희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전 그날 낭자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작전을 행했지요. 허나 알 수 없는 힘에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하여 낭자의 아버지를 구할 수가 없었지요. 저 또한 반역자가 되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숨어 다녔습니다. 이제 서서히 진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벌줄 차례가 되었지요. 연희는 결의 소리를 듣고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초가에는 드문드문 빗방울 소리가 들리고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결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의 아버지 죽음 뒤에는 감찰부의 김성보가 있습니다. 부친을 누명을 씌운 자와 저를 죽이려 했던 자, 그 둘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지요. 연희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고 고개를 돌렸던 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들은 며칠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고 그날의 기억은 물처럼 다시 밀려들었죠. 결국 우리 집안의 몰락도 결나리의 도피도 모두 같은 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낭자 곁에 있었던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은 말을 멈추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그쳤군요. 결은 다시 일어나 낡은 옷을 갈아입고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어찌 다친 몸으로 또 나가시려는 겁니까? 확인할 것이 남았습니다.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아직 살아있지요. 결은 다시 칼을 들고 방문으로 걸어갔답니다. 그때 연희가 결의 등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결의 심장이 심쿵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제발 돌아오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등 뒤에서 울리는 연희의 목소리는 크게 들렸답니다. 결은 뒤돌아 자신을 끌어안는 연희를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결은 연희의 작은 몸짓이 부서질까 무서워 결의 손은 조심스러웠죠. 허나 결에게 밀려오는 자극은
상상 초월 그 자체였답니다. 하여 결은 그 자극을 참지 못하고 연희를 이불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짧았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으로는 충분했죠. 잠시 후 두 사람은 옷서플 정리하며 헤어지는 시간을 아쉬워했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사람, 꼭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결은 그윽한 표정으로 연희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는 이마에 자신의 것인 양 입맞춤으로 도장을 찍고 유유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에서 결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불을 끌어안고 무사히 오기만을 바랐답니다. 한편 결은 갓을 눌러쓰고 비를 맞으며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속으로 올랐습니다. 흘길은 질퍽했고 신발은 지늘게 빠져들었죠. 그가 고갯마루를 지나 산 허리에 이르자 낡은 기와지붕의 작은 암자가 보였답니다. 그곳은 옛 내관이 머물고 있다는 은신처였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이들 중 일부는 조용한 산속에서 이름을 숨긴 채 살아가는 이가 덜어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결이 찾으려는 내관 강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을 연희는 노인이었고 곧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정나리가 아니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산속에 계셨군요. 강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결을 맞아들였습니다. 문서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병신년 3월 감찰 김성보가 내린 지시문에 관한 것이지요. 제게 죽음을 명했던 그날의 일입니다. 강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락에서 오래된 책자 하나를 꺼내왔죠. 그 책자에는 손글씨로 정리된 궁중 인명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지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병신년 3월 3일자. 붉은 글씨 보이십니까? 한결 그리고 동궁의 흔적 지울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최영준 관련자 일괄 정리라고 쓰여 있지요. 결은 숨을 삼켰습니다. 연희의 아버지와 자신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날 같은 문서에 올랐던 것이죠. 그날의 진실은 생각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3일 후 새벽, 연희는 돌아오지 않는 결을 걱정하며 등불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그러다 먼동이 틀 무렵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답니다. 연희는 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죠. 그의 손에는 낡은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연희를 보는 순간 입가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녀왔소. 연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해맑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책자를 펼쳤죠. 그 속엔 붉은 글씨와 검은 줄 그리고 죽음의 사유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았으니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결은 기특하다는 듯이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을 것 같소. 다음 날 아침, 결은 연희를 데리고 향한 곳은 한양 외곽 오래전 결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민가였습니다. 지금은 담장도 무너지고 기와도 반쯤 내려앉았으나 그 안에는 여전히 숨겨진 기억이 남아 있었답니다. 민가 안에는 오래된 이불더미와 괴짝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녹슨 호롱불 고리가 매달려 있었죠. 결은 방 안구석에서 천천히 바닥을 들추기 시작했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의 인장을 찍은 종이 몇 장과 조정 인사들의 서명이 담긴 간단한 명부가 있었죠. 모두 예전에 궁 안을 드나들던 내관이 몰래 챙겨두었던 것이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증자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의 인물들은 모두 제게 죽음을 명한 자들이며 동시에 낭자의 아버지를 제거한 이들이지요. 연희의 마음은 복잡했고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이 모든 걸 증명한 후 조정에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결은 눈을 감았다 뜨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남아있을 이름도 없지요. 제가 원한 것은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그 말에 연희는 마음이 복잡하였으나 이제는 그저 결의 곁에 서 있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 생각했죠. 그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결은 낮은 목소리로 문지기에게 폐차를 내밀었습니다.
조정 인장을 본 문지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열어주었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한양에 발을 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들 손에 들린 문서와 기억들은 오랜 어둠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불씨였기에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삐걱였고 마당엔 풀이 무성했으며 안채는 먼지로 덮여 있었죠. 어머니의 배틀도 아버지의 벼루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결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문 밖에 앉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연희에게는 삶의 뿌리였으니 그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충분하였죠. 며칠 뒤 결은 궁 안의 옛 인맥을 다시 엿보려 했고 연희는 중부인의 집을 찾았답니다. 아니 연희가 이렇게 살아있었단 말이냐? 연희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조정에는 양심 있는 이가 덜어 남아있단다. 내 사연이 헛되이 묻히지 않도록 내가 길을 내보마. 결은 안효당에서 일하던 내관 출신 노인을 만났고 차를 마시는 내내 조심스러운 눈빛만 건넸죠. 이 일은 곧 조정에 다다를 것입니다. 증자는 모았습니다. 다만 이를 드러낼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달 하순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날 모든 대신들이 참석하니 진실을 드러낸다면 왕 또한 눈을 돌릴 수 없을 것이요. 그 말은 곧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왔음을 뜻하였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자신의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연희의 마음은 고요하였으나 손끝은 자꾸 떨렸죠.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기꺼이 하겠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관이 말한 하순. 큰 잔치로 걸은 성대하게 꾸며졌답니다. 조정은 떠들썩했고 조관들은 모두 관복을 갖추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포졸들에게 이끌린 여인 하나가 있었죠. 바로 연희였습니다. 익명의 고발장을 근거로 사전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반영 문서를 소지한 자라는 것이었죠. 누군가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답니다. 조용히 가거라. 왕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중죄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앞에 닥친 억울함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누명을 쓴 것도 처음이 아니었으니 그저 꾹 참고 걷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연희는 옥사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음습한 돌벽 안 축축한 집자리에 앉은 채 그녀는 문득 스스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지. 하지만 일이 허망하게 끌려올 줄은 몰랐구나. 그녀의 두 손은 묶여 있었고 발목엔 차가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옥 밖엔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답니다.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낭자.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 한마디 없이 그를 바라보았죠. 결은 창살에 이마를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몸은 괜찮은 것이요? 네, 괜찮습니다. 함께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더 미안하오. 이런 곳에 낭자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모든 일을 끝내고 당신을 구하리다. 연희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외전의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차례로 들어왔고 중부인은 연희의 억울함을 담은 상소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이동하였죠. 그리고 그 시각결은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옷자락을 걸쳤고 벼슬 표시도 없는 백포에 가까운 옷차림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궁중 누구보다 단단하였죠. 왕은 그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결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한결이라 하옵니다. 중전의 외가 금능이 정씨의 종손이며 병신년 3월 아무 기록 없이 죽음을 선고받은 자이옵니다. 문장 하나가 떨어지자 대신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감찰부 관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한 명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도 하였죠.
조정이 왕손에게 죽음을 내리고 그 문서조차 감추었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함께 처결된 이들이 누구였는지 모두 문서에 남아 있사옵니다. 그는 강진이 넘겨준 책자와 옛 내관 명부 그리고 중부인이 준비한 상소문을 왕 앞에 바쳤습니다. 왕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넘겨보았죠. 그런데 그때 옥사에 있던 연희가 궁으로 이송되어 오고 있었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연희는 결의 곁에 섰습니다. 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 낭자는 누구인가? 전 최연이라 하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영모죄로 처형되신 최영준 대감이시지요. 이 사건의 배후 감찰부 김성모를 파직하고 더불어 재조사를 하여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하거라. 그날 감찰부의 김성보는 파직과 재조사로 넘겨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줄줄이 자취를 감추었고 강경했던 인물들은 입을 다물었죠. 그날 이후 연희에 붙인 최영준에 대한 재심이 열렸고 며칠을 넘기지 않아 판결이 내려졌답니다. 관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최영준은 병신년 3월 증거 없이 반역죄에 처형되었으나 이는 당시 감찰 김성보의 날조된 문서에 기초한 억지 처결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조정은 최영준의 죄명을 철회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명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연희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답니다. 결은 광군의 호의를 받으며 연희한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품에 넣고 나란히 걸을 나와 연희의 본가로 향했죠. 늦은 오후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집 안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퍼졌고 마루 끝에선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찻잔을 내어주었고 결은 그 앞에 앉아 말없이 손을 내밀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초여름. 연희는 밭에서 풀을 매는 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매를 걷고 호미를 든 그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도 왕손도 아니었죠. 서방님 오늘은 일찍 오셔요. 저녁은 맛있는 찰밥입니다. 결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대답을 했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고 밥상 위엔 잡채며 나물 된장국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밥상이었으나 그들이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귀한 밥상은 없었죠.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겠지요. 밤이 되자 마당에는 등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걸터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죠. 결은 말없이 연희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고는 이 소중한 시간을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